사막 한복판에 솟아오른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 하지만 사람들은 모릅니다. 이 거대한 탑이 전기 한 줄만 끊어져도 수만 명이 갇힌 채 단 하루도 버티지 못한다는 사실을요. 더 충격적인 건 작년 여름 실제로 그 일이 벌어질 뻔했다는 겁니다. 50도가 넘는 사막 한복판에서 전력 시스템이 마비되기 시작했어요. 엘리베이터에 갇힌 사람들, 급상승하는 온도, 그리고 패닉에 빠진 수천 명의 사람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30분 만에 모든 것이 정상화된 거예요. 세계 최고의 유럽, 미국 기업들도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를 누군가 완벽하게 해결한 겁니다. 과연 누가 이 불가능한 일을 해낸 걸까요? 독일의 정밀 기술? 미국의 첨단 시스템? 아니면 일본의 완벽주의? 정답은 여러분이 절대 예상하지 못할 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알게 되는 순간 여러분도 저처럼 소름이 돋을 거예요. 저는 12년간 해외 대형 건설 프로젝트를 담당해온 엔지니어입니다. 세계 곳곳의 현장을 누벼왔지만 그날만큼 충격적이었던 순간은 없었어요. 세계에서 가장 화려한 건물 뒤에 숨겨진 진짜 주인공은 누구였을까요? 왜 세계 최고의 기업들이 줄줄이 실패한 프로젝트에서 그들만이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그 놀라운 반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본격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매일 새로운 사연으로 여러분께 감동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김상호입니다. 서울대학교 전기공학과를 졸업하고 지난 12년간 해외 대형 건설 프로젝트의 전력 시스템을 담당해왔어요. 특히 중동 지역의 초고층 빌딩 현장에서 일해왔죠. 그런데 이제 제가 목격한 그 놀라운 장면으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010년 어느 뜨거운 여름날이었어요. 사막 한복판에서 하늘을 향해 솟아오른 거대한 탑을 처음 마주했을 때의 충격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높이 828m, 지상 160층. 인류가 만든 가장 높은 건축물이었죠. 아래서 올려다보니 꼭대기가 구름에 가려져 보이지도 않았어요. 건물 주변에는 수십 대의 크레인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개미집 같았죠. 수만 명의 작업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프로젝트 매니저인 알렉스 톰슨이 저를 안내했습니다. 영국 출신의 베테랑 건설 전문가였죠. 그는 이 프로젝트가 얼마나 대단한지 계속 강조했어요. 알렉스가 말했습니다. 이 건물은 단순한 초고층 빌딩이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의 도시나 다름없다고 하더군요. 호텔, 사무실, 쇼핑몰, 주거시설이 모두 들어가 있다고 했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 더욱 놀라웠어요. 로비만 해도 축구장만큼 넓었거든요. 천장 높이가 30m는 좋게 되어 보였습니다. 마치 거대한 성당 같았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알렉스가 설명해 주었어요. 이 건물에는 총 57대의 엘리베이터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중 일부는 분속 10m로 올라간다고 하더군요. 50층쯤 올라갔을 때 창밖을 내려다봤어요. 아래쪽 건물들이 장난감처럼 작아 보였습니다. 사막의 모래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었지만 건물 안에서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100층까지 올라가자 정말 다른 세상 같았어요. 구름이 건물 중간쯤에 걸려 있었거든요. 마치 하늘 위에 떠 있는 궁전 같았습니다. 알렉스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이 건물이 완공되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인류 건축사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거라고 하더군요. 건물 곳곳을 둘러보니 정말 대단했어요. 수영장도 있고 피트니스 센터도 있고 심지어 전망대도 있었습니다. 정말 하늘 위의 도시였죠. 하지만 저는 엔지니어로서 다른 것이 더 궁금했어요. 이렇게 거대한 건물을 움직이는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말이죠. 알렉스가 저를 기계실로 안내했습니다. 지하 5층에 있는 거대한 공간이었어요. 축구장 서너 개를 합친 크기였습니다. 그곳에는 수십 대의 거대한 발전기가 돌아가고 있었어요. 쿵쿵거리는 소리가 온몸에 울려 퍼졌습니다. 마치 거대한 심장이 뛰는 것 같았죠. 알렉스가 설명해 주었어요. 이 건물이 하루에 소비하는 전력이 중소도시 하나와 맞먹는다고 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양이었어요. 엘리베이터만 해도 엄청난 전력을 필요로 했어요.
57대가 동시에 움직이려면 말이죠. 거기에 조명, 냉난방, 급수 시스템까지 더해지면 상상할 수 없는 전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이 모든 전력 시스템이 멈춘다면 어떻게 될까 하는 거였죠. 알렉스에게 물어봤습니다. 정전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고 말이죠. 그의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졌어요.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건 생각하기도 싫은 시나리오라고 했어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계속 궁금했어요. 이렇게 거대한 건물의 전력 시스템을 누가 설계하고 관리하는지 말이죠. 분명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이 필요할 텐데요. 알렉스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내일 당신에게 정말 놀라운 걸 보여주겠다고 아마 상상도 못한 일이 될 거라고 하더군요. 그날 밤 호텔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놀라운 일일까 하는 생각에 말이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다음 날 제가 목격할 일이 얼마나 충격적일지를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알렉스가 저를 찾아왔어요. 평소보다 표정이 심각해 보였습니다. 오늘은 이 건물의 진짜 심장부를 보여주겠다고 했어요. 지하 10층까지 내려갔습니다. 일반인들은 절대 출입할 수 없는 구역이었죠. 보안 검색대를 여러 번 통과해야 했어요. 그곳은 마치 우주선의 조종실 같았습니다. 수십 개의 모니터가 깜빡이고 있었고 엔지니어들이 복잡한 시스템을 조작하고 있었어요. 알렉스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이 바로 빌딩 전체를 제어하는 중앙 관제실이라고 했어요. 모든 시스템이 이곳에서 통제된다고 하더군요. 첫 번째 모니터에는 엘리베이터 현황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57대의 엘리베이터가 어느 층에서 몇 명을 태우고 있는지 한눈에 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모니터에는 전력 소비량이 나타나 있었어요. 시시각각 변하는 수치들이 마치 주식 차트 같았습니다. 전력 소비가 이렇게 복잡할 줄은 몰랐어요. 세 번째 모니터는 더욱 놀라웠어요. 건물 전체의 온도를 실시간으로 조절하는 시스템이었거든요. 층마다 구역마다 온도가 다르게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급수 시스템 모니터도 있었어요. 800m 높이까지 물을 올려보내는 게 얼마나 복잡한 일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수압 조절이 조금만 잘못되어도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았어요. 소방 시스템 모니터를 보니 더욱 심각했습니다. 이렇게 높은 건물에서 화재가 나면 일반적인 소방차로는 도달할 수 없거든요. 모든 게 건물 내부 시스템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알렉스가 가장 중요한 모니터를 가리켰어요. 바로 전력 공급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하나의 시스템이 다른 모든 시스템들을 살려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무서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시스템이 전기에 의존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엘리베이터, 급수, 냉방, 소방, 심지어 비상구 조명까지 말이죠. 알렉스에게 물어봤습니다. 만약 정전이 된다면 어떻게 되느냐고 말이죠.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가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모든 엘리베이터가 멈춘다고 했어요. 57대의 엘리베이터에 탄 수백 명의 사람들이 공중에 갇히게 되는 거죠. 급수 시스템도 즉시 마비된다고 했습니다. 펌프가 작동하지 않으면 물이 고층까지 올라갈 수 없거든요. 수만 명의 사람들이 물 없이 버텨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냉방 시스템이 멈추는 건 더욱 치명적이었어요. 사막의 뜨거운 기온이 그대로 건물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온도가 급격히 올라가면서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요. 소방 시스템까지 마비되면 정말 재앙이었습니다. 화재가 발생해도 진압할 방법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800m 높이에서 벌어지는 화재는 상상하기도 끔찍했어요. 비상 조명도 문제였어요. 정전이 되면 건물 안이 완전히 깜깜해집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패닉 상태에 빠질 수 있어요. 가장 무서운 건 계단이었습니다. 800m 높이를 걸어서 내려간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특히 노약자나 어린이들에게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알렉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에서는 절대로 정전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단 1시간도, 아니 단 10분도 버틸 수 없다고 하더군요. 백업 발전기가 있지 않느냐고 물어봤습니다. 물론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모든 시스템을 완벽하게 커버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더 큰 문제는 백업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공백 시간이었어요. 몇 초에서 몇 분 정도의 시간이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에도 엘리베이터가 멈출 수 있다는 거였죠. 그러니까 결국 이 거대한 건물은 전력 시스템 하나에 모든 것을 의존하고 있는 셈이었어요. 마치 거대한 환자가 인공호흡기에 의존하는 것처럼 말이죠. 알렉스가 마지막으로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이 건물이 사실상 전기 없이는 단 하루도 견딜 수 없는 구조라고 했어요. 겉보기에는 웅장하지만 실제로는 매우 취약한 거대한 구조물이라는 거였죠. 그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사실은 이렇게 위험한 상태에 있다니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알렉스가 또 다른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렇다면 이 모든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이 건물을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일까 하는 거였죠. 알렉스가 갑자기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실제로 한번 아찔한 순간이 있었다고 했어요. 지난해 여름 정오쯤이었다고 하더군요. 그날은 평소보다 더 뜨거운 날이었대요. 사막의 기온이 섭씨 50도까지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건물 내부에는 15,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갑자기 메인 전력선에 문제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정확한 원인은 모르지만 전력 공급이 불안정해지기 시작했어요. 전압이 위아래로 심하게 요동쳤다고 하더군요. 관제실에서는 즉시 비상경보가 울렸습니다. 모든 엔지니어들이 긴급 대응에 나섰어요. 하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문제가 된 건 엘리베이터였어요. 전압이 불안정해지자 몇 대의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그 안에 있던 승객들이 갇히게 되었죠. 알렉스가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묘사해 주었어요. 55층에 갇힌 엘리베이터 안에는 임신부 1명이 포함된 7명의 승객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의 온도가 급격히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냉방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거든요. 사람들이 패닉 상태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급수 시스템이었어요. 고층부로 물을 올려보내는 펌프들이 하나둘씩 작동을 멈췄습니다. 수압이 점점 떨어지고 있었어요. 100층 이상의 고층에서는 물이 나오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호텔 투숙객들이 샤워를 할 수 없게 되었고 식당에서는 음식을 만들 수 없게 되었어요. 소방 시스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화재 진압용 펌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고층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응할 수 없어요.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가장 무서웠던 건 냉방 시스템의 마비였어요. 사막 한복판에 뜨거운 공기가 건물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온도가 분당 1도씩 올라가고 있었어요. 특히 고층에 있던 사람들의 상황이 심각했어요.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는 성질이 있거든요. 100층 이상에서는 온도가 40도까지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어린이와 노약자들이 가장 위험했어요. 탈수와 열사병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응급실로 후송해야 할 환자들이 생겼어요. 하지만 엘리베이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니 환자를 아래층으로 후송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계단으로 800m를 내려간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어요. 관제실에서는 필사적으로 해결책을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상황은 악화되고 있었어요. 사람들의 생명이 위험해지고 있었습니다. 건물 로비에서는 사람들이 몰려 나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고층에 있던 사람들은 여전히 갇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공포와 절망이 번지고 있었어요. 외부에서는 소방차와 앰뷸런스가 몰려왔지만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어요. 800m 높이까지는 어떤 장비로도 도달할 수 없었거든요. 언론에서도 이 소식을 듣고 몰려왔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에서 대형 사고가 날 뻔했다는 뉴스가 전 세계로 퍼져나갔어요.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30분 만에 전력이 복구되었습니다. 모든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갇혔던 사람들도 무사히 구조되었고요. 하지만 그 30분은 모든 사람들에게 악몽 같은 시간이었다고 했습니다. 만약 전력 복구가 더 늦어졌다면 정말 큰 참사가 벌어질 뻔했어요. 알렉스가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 건물의 전력 시스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든 사람들이 깨달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더욱 안전하고 안정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도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있었습니다. 그 위기를 해결한 기술이 바로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나왔다는 거였어요. 알렉스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일 그 놀라운 기술의 주인공들을 직접 만나볼 수 있을 거라고, 아마 깜짝 놀랄 거라고 하더군요. 다음 날 아침 알렉스가 저를 데리고 간 곳은 건물에서 조금 떨어진 기술센터였어요. 외관상으로는 그다지 특별해 보이지 않는 건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안으로 들어가자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졌어요. 최첨단 장비들이 가득한 연구실과 수십 명의 엔지니어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알렉스가 말했습니다. 여기가 바로 그 거대한 빌딩의 진짜 심장부라고 했어요. 모든 전력 시스템이 이곳에서 설계되고 관리된다고 하더군요. 첫 번째로 만난 사람은 시스템 총책임자인 마이클 존슨이었어요. 미국 MIT 출신의 전력 시스템 전문가였습니다. 그는 이 프로젝트에 8년째 참여하고 있다고 했어요. 마이클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초고층 빌딩의 전력 시스템은 세계에서도 몇 안 되는 회사만이 설계할 수 있다고 했어요. 기술적 난이도가 엄청나게 높다는 거였죠. 우선 전력 소비량 자체가 어마어마하다고 했습니다. 하루에 소비하는 전력이 중소도시 하나와 맞먹는 수준이에요. 이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만으로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더 큰 문제는 높이였어요. 800m 높이까지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려면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였죠. 전압 손실 문제도 심각했어요. 전기가 높은 곳으로 올라갈수록 전압이 떨어지게 됩니다. 800m 높이에서도 정상적인 전압을 유지하려면 특수한 기술이 필요해요. 마이클이 가장 강조한 건 안정성이었습니다. 절대로 정전이 일어나서는 안 되니까 2중, 3중의 백업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하나가 망가져도 즉시 다른 시스템이 대체해야 한다는 거였죠.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왔어요. 처음에는 유럽과 미국의 여러 회사들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려고 했다는 거였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전력 회사도 있었고 미국의 대기업들도 관심을 보였다고 했어요. 모두들 자신있게 제안서를 냈지만 결과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마이클이 말했습니다. 기술적 요구사항이 너무 까다로웠다고 했어요. 특히 사막의 극한 환경과 초고층이라는 특수한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기업이 많지 않았다는 거였죠. 온도만 해도 문제였어요. 사막에서는 낮에 섭씨 50도까지 올라가고 밤에는 영하로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이런 극한의 온도 변화를 견딜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했습니다. 모래바람도 큰 문제였어요. 사막의 모래는 전자장비에 치명적입니다. 조금만 들어가도 시스템 전체가 마비될 수 있어요. 완벽한 방진 시스템이 필요했습니다. 습도 조절도 어려운 과제였어요. 사막의 건조한 공기는 정전기를 발생시키기 쉽거든요. 정전기가 전자장비에 미치는 영향을 차단하는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마이클이 계속 설명했어요. 여러 회사들이 제안서를 냈지만 대부분이 기술적 한계에 부딪혔다고 했습니다. 특히 안정성 부분에서 요구사항을 만족시키지 못했다고 하더군요. 유럽의 한 회사는 기술은 뛰어났지만 비용이 너무 높았어요. 예산의 2배가 넘는 견적을 냈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수준이었죠. 미국의 다른 회사는 비용은 적절했지만 기술적 검증이 부족했어요. 이런 극한 환경에서 제대로 작동할지 확신할 수 없었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정말 의외의 제안이 들어왔다고 했어요. 아시아의 한 회사에서 온 제안서였는데 처음에는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마이클이 말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다고 했어요. 이런 대형 프로젝트 경험이 그리 많지 않은 회사였거든요. 하지만 제안서 내용이 정말 놀라웠다는 거였죠. 기술적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달랐다고 했어요. 다른 회사들이 기존 기술을 개량하는 수준이었다면 이 회사는 아예 새로운 개념의 시스템을 제안했다는 거였습니다. 특히 안정성 부분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보여주었어요. 기존의 2중, 3중 백업 시스템을 넘어서 실시간 자가 진단과 자동 복구 시스템을 제안했다는 거였죠. 비용도 합리적이었어요. 다른 회사들보다 30% 정도 저렴했지만
성능은 오히려 더 뛰어날 것으로 예상됐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그들의 자신감이었다고 해요. 이런 극한 환경에서도 문제없이 작동할 것이라고 장담했다는 거였습니다. 마이클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의구심이 들었다고 했어요. 과연 이들이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였죠. 하지만 기술 검토 과정에서 점점 놀라게 되었다고 했어요. 그들이 제안한 시스템은 기존의 상식을 뛰어넘는 수준이었다는 거였습니다. 특히 실시간 모니터링 기술이 인상적이었어요. 시스템의 모든 부분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면서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기술이었다고 합니다. 자동 복구 시스템도 놀라웠어요. 만약 어떤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인간의 개입 없이도 시스템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였습니다. 마이클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이런 수준의 기술은 처음 봤다고 했어요.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시스템이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 혁신적인 기술을 제안한 회사가 바로 한국 기업이었다는 거였습니다. 마이클이 말했습니다. 한국의 전력 기술이 이렇게 발달한 줄 몰랐다고 했어요.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 기업이 이런 대형 프로젝트를 맡고 있다니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궁금했어요. 어떤 회사이고 어떤 기술인지 말이죠. 알렉스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일 그 한국 기업의 엔지니어들을 직접 만나볼 수 있을 거라고 정말 놀라운 사람들이라고 하더군요. 마이클도 덧붙였어요. 그들을 만나면 한국 기술의 진짜 실력을 알게 될 거라고 세계가 인정하는 이유를 직접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도대체 어떤 한국 기업이고 어떤 기술일까 하는 생각에 말이죠. 정말 기대와 자긍심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알렉스가 저를 데리고 간 곳은 건물 옆에 작은 사무실이었어요.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였지만 안으로 들어가자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한국어로 대화하는 목소리들이 들려왔어요. 오랜만에 듣는 모국어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여기 중동 사막 한복판에서 우리말을 듣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첫 번째로 만난 분은 이정우 부장님이었어요. 한국의 대표적인 전력 기업인 한전의 해외 사업부에서 파견 나온 분이셨습니다. 30년 경력의 베테랑 엔지니어셨죠. 이정우 부장님이 반갑게 인사해 주셨어요. 이곳에서 한국 사람을 만나게 될 줄 몰랐다고 하시면서 정말 반가워하셨습니다. 부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시작했어요. 이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들이 컨소시엄을 이뤄서 참여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한전뿐만 아니라 여러 중견 기업들도 함께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건 실시간 전력 관리 시스템이라고 했어요. 한국에서 개발한 독자적인 기술로 세계에서도 인정받는 수준이라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만난 분은 박민수 차장님이었어요. 국내 중견 전력 장비 업체에서 나온 분으로 현장에서 직접 시스템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일을 담당하고 계셨습니다. 박민수 차장님은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어요. 이 건물의 전력 시스템이 얼마나 복잡한지, 그리고 한국 기술이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했는지 말이죠. 가장 어려웠던 건 높이 문제였다고 했어요. 800m 높이까지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것은 기존 기술로는 불가능했다는 거였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개발한 건 새로운 방식의 전압승합 시스템이었어요. 기존의 변압기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이었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 만난 분은 김태영 대리님이었어요. 가장 젊은 분이셨는데 인공지능을 활용한 전력 예측 시스템을 담당하고 계셨습니다. 김태영 대리님이 가장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 건물의 전력 소비 패턴을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미리 예측한다는 거였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사람들이 출근하면 엘리베이터 사용량이 급증하잖아요. 인공지능이 이를 미리 예측해서 전력을 사전에 준비한다는 거였죠. 점심시간에는 식당가의 전력 사용량이 늘어나고 저녁에는 조명 시스템의 부하가 커집니다. 이 모든 걸 인공지능이 학습해서 최적화한다는 거였어요. 가장 놀라웠던 건 날씨까지 고려한다는 점이었어요.
사막의 기온이 높으면 냉방 부하가 커지고 모래바람이 불면 환기 시스템이 더 많이 작동하거든요. 김태영 대리님이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수준의 예측 시스템은 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완전히 한국이 독자 개발한 기술이라고 하시더군요. 네 번째로 만난 분은 최수진 과장님이었어요. 유일한 여성 엔지니어셨는데 보안 시스템을 담당하고 계셨습니다. 최수진 과장님이 설명해 주신 보안 시스템도 정말 놀라웠어요. 전력 시스템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차단하는 기술이었습니다. 요즘에는 해킹을 통해 전력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사이버 테러가 늘어나고 있다고 했어요. 특히 이런 중요한 시설일수록 공격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였죠. 한국에서 개발한 보안 시스템은 다층 방어 체계를 구축해서 어떤 공격도 막아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수많은 해킹 시도가 있었지만 모두 차단했다고 하더군요. 다섯 번째로 만난 분은 황성민 팀장님이었어요. 전체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분으로 한국 기업들과 현지 업체들 간의 협력을 조율하는 역할을 하고 계셨습니다. 황성민 팀장님이 가장 인상 깊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처음 이 프로젝트에 참여했을 때 현지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말이죠. 솔직히 처음에는 의구심이 많았다고 했어요. 한국이 이런 대형 프로젝트를 제대로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시선이 있었다는 거였습니다. 특히 유럽이나 미국 기업들에 비해 경험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기술력도 의심하는 분위기였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실제로 작업이 시작되고 결과가 나오기 시작하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한국 기술의 우수성을 직접 확인하게 된 거죠. 특히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났다고 했어요.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해도 빠르게 해결책을 찾아내는 모습에 모든 사람들이 감탄했다는 거였습니다. 황성민 팀장님이 뿌듯하게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한국 기술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자리 잡았다고, 오히려 다른 프로젝트에서도 한국 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고 하시더군요. 가장 보람있는 순간은 지난해 여름 정전 사태 때였다고 했어요. 한국에서 개발한 시스템이 위기를 극복하는 핵심 역할을 했다는 거였습니다. 그때 현지 엔지니어들이 한국 팀에게 정말 고마워했다고 해요. 한국 기술이 아니었다면 정말 큰 사고가 날 뻔했다고 인정했다는 거였죠. 여섯 번째로 만난 분은 조영수 상무님이었어요. 전체 한국팀의 최고 책임자로 이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3년째 현지에 상주하고 계셨습니다. 조영수 상무님이 감회 깊게 말씀하셨어요. 처음 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는 정말 막막했다고, 하지만 팀원들의 노력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하시더군요. 가장 힘들었던 건 문화적 차이였다고 했어요. 중동 지역의 업무 방식이나 의사소통 방법이 우리와 많이 달랐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기술만큼은 절대 타협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한국의 우수한 기술을 제대로 보여주겠다는 일념으로 최선을 다했다는 거였죠. 그 결과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전력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었다고 자부하신다고 했습니다. 조영수 상무님이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는 한국이 세계 전력 기술의 리더라는 것을 증명했다고, 정말 자랑스럽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정말 감동받았어요. 이렇게 멀리 떨어진 곳에서 우리나라의 명예를 높이고 계신 분들을 만나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조영수 상무님이 저를 실제 작업 현장으로 안내해 주셨어요. 건물 지하 15층에 있는 메인 전력 제어실이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엄청난 규모에 압도당했어요. 축구장 2개를 합친 정도의 거대한 공간에 수백 대의 제어 장비들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장비에 한글로 된 라벨이 붙어 있는 것을 보니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조영수 상무님이 설명해 주시기 시작했어요. 이 시스템의 핵심은 바로 적응형 전력 관리 기술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에서만 개발된 독자적인 기술이라고 하시더군요. 기존의 전력 시스템은 고정된 방식으로 작동한다고 했어요. 미리 설정된 프로그램에 따라 움직이는 거죠. 하지만 한국이 개발한 시스템은 상황에 따라 스스로 판단하고 적응한다는 거였습니다. 예를 들어 사막의 기온이 갑자기 오르면 냉방 시스템의 전력 소비가 급증하잖아요. 기존 시스템이라면 이런 변화에 대응하지 못해서 전력 부족이나 과부하가 발생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한국 시스템은 실시간으로 상황을 분석해서 미리 대비한다고 했습니다.
기온 상승을 감지하는 순간 냉방 시스템에 필요한 전력을 사전에 확보하는 거죠. 이정호 부장님이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어요. 이 기술이 개발된 배경에는 한국의 특수한 환경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사계절이 뚜렷해서 계절별 전력 소비 패턴이 매우 다르거든요. 여름에는 냉방 때문에 전력 소비가 급증하고 겨울에는 난방 때문에 또 다른 패턴을 보입니다. 더욱이 한국은 인구 밀도가 높고 산업시설이 집중되어 있어서 전력 수요의 변화가 매우 급격해요. 이런 환경에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서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했던 거죠. 박민수 차장님이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한국의 전력 기술이 발달한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정전에 대한 극도의 거부감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전을 절대 용납하지 않거든요. 몇 분만 전기가 나가도 큰 문제가 되고 언론에서도 크게 다룹니다. 그래서 전력 회사들이 정전 방지 기술 개발에 사활을 걸었다는 거였어요. 이런 까다로운 환경에서 단련된 한국의 전력 기술이 이제는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고 했습니다. 특히 안정성 면에서는 다른 나라가 따라올 수 없는 수준이라고 하더군요. 김태영 대리님이 인공지능 시스템을 시연해 주셨어요. 커다란 모니터에 건물 전체의 전력 소비 현황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건 이 시스템이 10분 후, 30분 후, 심지어 2시간 후의 전력 소비까지 정확하게 예측한다는 점이었어요. 예측 정확도가 98%에 달한다고 했습니다. 김태영 대리님이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수준의 예측 시스템은 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실리콘밸리의 IT 기업들도 놀라워한다고 하시더군요. 최수진 과장님이 보안 시스템의 우수성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한국은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사이버 보안 기술이 매우 발달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주요 시설들은 항상 사이버 공격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보안 시스템을 개발하게 되었다는 거였죠. 이런 경험과 기술이 중동 프로젝트에 그대로 적용되었다고 했어요. 실제로 이 건물의 전력 시스템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해킹 공격에 뚫린 적이 없다고 하더군요. 황성민 팀장님이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한국 기술의 진짜 차별점은 바로 끈기와 완벽주의라고 했습니다. 다른 나라 기업들은 어느 정도 작동하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하지만 한국 엔지니어들은 완벽할 때까지 계속 개선한다는 거였죠. 실제로 이 프로젝트에서도 처음 설치한 시스템에서 미미한 오차가 발견됐을 때 한국 팀은 밤낮 없이 일해서 완전히 해결했다고 했어요. 현지 엔지니어들이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다고 해요. 그 정도면 충분히 작동하는데 왜 그렇게까지 하느냐고 물어봤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결과를 보고 나서는 모두들 감탄했다고 했어요. 한국식 완벽주의가 만들어낸 결과물의 수준이 상상을 뛰어넘었다는 거였죠. 조영수 상무님이 마지막으로 감동적인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지난해 여름 정전 위기 때 현지 직원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말이죠. 그때 한국 팀이 만든 시스템이 위기를 극복하는 핵심 역할을 했다고 했어요. 자동 복구 시스템이 작동해서 30분 만에 모든 것을 정상화시켰다는 거였습니다. 현지 책임자인 마이클 존슨이 그날 한국 팀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한국 기술이 아니었다면 정말 큰 재앙이 벌어질 뻔했다고 진심으로 고맙다고 했다는 거였죠. 그 순간 모든 현지 직원들이 한국 기술의 진가를 인정했다고 했어요. 이제는 한국을 단순한 협력업체가 아니라 진정한 기술 파트너로 대한다고 하더군요. 조영수 상무님이 뿌듯하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중동 지역의 다른 대형 프로젝트에서도 한국 기업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고 한국 기술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자리 잡았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정말 감동받았어요.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이렇게까지 인정받고 있다니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특히 까다로운 중동 시장에서 이런 성과를 거둔 것이 더욱 의미 있게 느껴졌어요. 다음 날 조영수 상무님이 저를 야간 작업 현장으로 안내해 주셨어요. 밤에도 계속되는 유지보수 작업을 보여주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건물이 잠들지 않는 만큼 관리도 24시간 계속되어야 한다고 하더군요. 밤 10시쯤 도착한 제어실은 낮과는 또 다른 분위기였어요. 조명이 어둡게 조절되어 있었지만 수십 명의 엔지니어들이 여전히 분주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야간 책임자인 김현우 대리님을 만났어요.
30대 초반의 젊은 엔지니어였는데 벌써 이곳에서 2년째 야간 근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김현우 대리님이 야간 작업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낮에는 건물 이용자들이 많아서 큰 작업을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시스템 점검과 업그레이드는 밤에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특히 전력 시스템은 절대로 멈출 수 없기 때문에 가동 중인 상태에서 부분적으로 점검하고 교체해야 한다고 했어요. 이런 작업은 고도의 전문성과 경험이 필요한 일이라고 하더군요. 김현우 대리님이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의 야간 작업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다른 나라 기술자들도 인정한다고 하시더군요. 실제로 현지 엔지니어들과 함께 작업하다 보면 한국 팀의 효율성에 놀란다고 해요. 같은 시간에 2배, 3배 많은 일을 해낸다는 거였습니다. 이어서 만난 분은 이미경 대리님이었어요. 유일한 여성 야간 근무자로 시스템 모니터링을 담당하고 계셨습니다. 공학도로서 정말 대단한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미경 대리님이 모니터링 시스템의 복잡함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건물 전체에 설치된 수만 개의 센서에서 보내오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온도, 습도, 전압, 전류, 진동, 소음 등 모든 것이 데이터로 수집된다고 했어요. 이 데이터들을 종합 분석해서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하더군요. 이미경 대리님이 뿌듯하게 말씀하셨어요. 한국에서 개발한 AI 분석 시스템 덕분에 예방 정비 성공률이 99%에 달한다고 세계 어느 시설에서도 볼 수 없는 수준이라고 하시더군요. 세 번째로 만난 분은 정민호 차장님이었어요. 응급 대응팀의 리더로 갑작스러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즉시 출동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계셨습니다. 정민호 차장님이 말씀하시길 이런 초고층 건물에서는 작은 문제도 큰 사고로 번질 수 있어서 초기 대응이 생명이라고 했어요. 문제 발생 후 3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키고 있다고 하더군요. 실제로 한국팀의 응급 대응 능력은 전설적이라고 했어요. 어떤 문제든 30분 이내에 해결한다는 기록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민호 차장님이 기억에 남는 사례를 하나 들려주셨어요. 작년 겨울 모래폭풍이 심하게 불던 날이었다고 합니다. 외부 전력선에 문제가 생겨서 일시적으로 전압이 불안정해졌다고 해요. 그때 한국팀이 개발한 자동 안정화 시스템이 작동해서 불과 10초 만에 정상화되었다고 했습니다. 만약 기존 시스템이었다면 최소 10분은 걸렸을 거라고 하더군요. 현지 직원들이 그때의 놀라움을 아직도 이야기한다고 해요. 문제가 생겼다 싶었는데 벌써 해결되어 있더라는 거였죠. 네 번째로 만난 분은 안진수 과장님이었어요. 장비 정비팀의 책임자로 수천 개의 전력 장비들을 완벽한 상태로 유지하는 일을 담당하고 계셨습니다. 안진수 과장님이 설명해 주신 정비 시스템도 정말 놀라웠어요. 모든 장비에 센서가 부착되어 있어서 성능 저하나 고장 징후를 미리 감지한다는 거였습니다. 이 시스템도 한국에서 독자 개발한 기술이라고 했어요. 장비의 수명을 정확히 예측해서 교체 시기를 알려주는 기능까지 있다고 하더군요. 덕분에 예상치 못한 고장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적으로 관리되어서 시스템의 안정성이 극대화되었다는 거였죠. 안진수 과장님이 자부심을 가지고 말씀하셨어요. 한국의 예방 정비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다른 나라에서도 벤치마킹하러 온다고 하시더군요. 다섯 번째로 만난 분은 서동욱 대리님이었어요. 가장 젊은 팀원으로 신기술 연구 개발을 담당하고 계셨습니다. 끊임없이 시스템을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역할이었죠. 서동욱 대리님이 흥미로운 프로젝트를 소개해 주셨어요. 현재 개발 중인 차세대 전력 관리 시스템은 기존보다 30% 더 효율적이라고 했습니다. 이 시스템이 완성되면 전력 소비를 크게 줄이면서도 더욱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해진다고 했어요. 환경 친화적이면서도 경제적인 솔루션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계셨습니다. 서동욱 대리님이 열정적으로 말씀하셨어요. 한국 기술로 세계 최고의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이미 여러 나라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하시더군요. 여섯 번째로 만난 분은 노경태 부장님이었어요. 한국 팀에서 가장 경험이 많은 분으로 이런 대형 프로젝트를 10여 차례 경험하신 베테랑이셨습니다. 노경태 부장님이 감회 깊게 말씀하셨어요.
10년 전만 해도 한국 기업이 이런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웠다고, 정말 많은 발전을 이뤘다고 하시더군요. 특히 현지 직원들의 변화가 인상적이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한국 기술을 의심하는 눈빛이었는데 이제는 완전한 신뢰를 보낸다고 했습니다. 노경태 부장님이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은 후배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볼 때라고 하셨어요. 젊은 엔지니어들이 이곳에서 경험을 쌓아서 세계적인 전문가로 성장하는 것이 정말 자랑스럽다고 하시더군요. 일곱 번째로 만난 분은 김상철 차장님이었어요. 현지 직원들과의 소통을 담당하는 분으로 아랍어를 유창하게 구사하셨습니다. 김상철 차장님이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는 과정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어요. 처음에는 언어 장벽과 업무 방식의 차이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팀의 성실함과 전문성을 인정받으면서 점차 신뢰관계를 구축할 수 있었다고 해요. 이제는 현지 직원들이 한국 방식을 더 선호한다고 하더군요. 김상철 차장님이 뿌듯하게 말씀하셨어요. 한국의 근면 성실함과 완벽주의가 중동 지역에서도 통한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이제는 한국 브랜드가 곧 품질의 보증이라고 인식된다고 하시더군요. 마지막으로 만난 분은 장혜진 과장님이었어요. 전체 프로젝트의 품질 관리를 담당하는 분으로 모든 작업이 한국의 높은 기준에 맞춰 진행되도록 관리하고 계셨습니다. 장혜진 과장님이 한국식 품질 관리의 특징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단순히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작동해야 한다는 기준을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까다로운 기준 때문에 처음에는 현지 직원들이 이해하지 못했다고 해요. 하지만 결과를 보고 나서는 모두들 한국 방식의 우수성을 인정하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장혜진 과장님이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다른 국가의 엔지니어들도 한국 팀의 품질 관리 방식을 배우려고 한다고, 한국이 곧 품질의 기준이 되었다고 하시더군요. 밤늦게까지 이어진 현장 견학을 마치고 나니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밤낮 없이 노력해서 세계 최고 수준의 시스템을 만들어내고 계신다는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조영수 상무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성과는 개인의 노력이 아니라 팀워크의 결과라고, 한국인의 단합된 힘이 만들어낸 기적이라고 하시더군요. 다음 날 아침, 프로젝트의 마지막 날이었어요. 조영수 상무님이 저를 건물 최고층인 160층 전망대로 안내해 주셨습니다. 사막 전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장관이었어요. 높이 800m에서 내려다본 풍경은 정말 압도적이었습니다. 지평선 끝까지 펼쳐진 사막과 그 한가운데 솟아오른 현대적인 도시의 모습이 대조를 이뤘어요. 조영수 상무님이 감회 깊게 말씀하셨어요. 3년 전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이런 풍경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다고 하시더군요. 그때는 한국 기업이 정말 이런 대형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고 했어요. 하지만 팀원들의 노력과 한국의 기술력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 곳곳에서 한국 기술의 흔적을 찾을 수 있었어요. 이 건물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프로젝트에서도 한국 기업들이 활약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전력 시스템뿐만 아니라 건설, 통신, 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의 기술이 이 도시를 움직이고 있었어요.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때 마이클 존슨이 전망대로 올라왔어요. 그는 제게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완료된 후 여러 나라에서 한국 기술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마이클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한국의 전력 기술이 이렇게 뛰어날 줄 몰랐다고, 이제는 세계 어느 프로젝트에서도 한국을 우선 고려하게 될 거라고 하더군요. 특히 안정성과 효율성 면에서 한국 기술을 따라올 수 있는 나라가 없다고 했어요. 다른 나라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수준이라고 하더군요. 마이클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주었어요. 지난 1년간 이 건물에서 전력 관련 사고가 단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는 세계 어느 초고층 건물에서도 볼 수 없는 기록이라고 하더군요. 뿐만 아니라 전력 효율성도 기존 예상보다 20%나 높았다고 했어요. 이는 연간 수십억 원의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다 준다고 했습니다. 마이클이 가장 인상 깊어한 건 한국 엔지니어들의 자세였다고 해요. 단순히 계약된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 기능들도 한국팀이 자발적으로 개발해서 제공했다고 해요. 이런 서비스 정신은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하더군요. 마이클이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했어요. 이제는 한국이 전력 기술의 글로벌 리더라는 것을 인정한다고, 앞으로도 계속 한국과 협력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점심시간에는 현지 직원들과 한국팀이 함께하는 작별 모임이 있었어요. 다양한 국적의 엔지니어들이 모여서 지난 3년간의 성과를 축하했습니다. 현지 프로젝트 매니저인 알렉스가 감사 인사를 했어요. 한국 팀 덕분에 이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었다고, 정말 고맙다고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독일에서 온 엔지니어 하인츠도 소감을 밝혔어요. 한국의 기술력과 근무 태도를 보고 많이 배웠다고, 자국으로 돌아가서도 한국식 방법을 적용해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프랑스 출신의 엔지니어 피에르는 더욱 구체적으로 말했어요. 한국 팀의 완벽주의와 혁신적 사고가 이 프로젝트를 성공으로 이끌었다고, 한국 기술의 우수성을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온 마르코도 비슷한 소감을 밝혔어요. 처음에는 아시아 기술에 대해 반신반의했는데 이제는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현지 아랍 엔지니어들의 반응이었어요. 그들이 한국 팀에게 깊은 존경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아랍 엔지니어 아흐메드가 말했어요. 한국 사람들의 성실함과 기술력을 보고 정말 감동받았다고, 한국을 롤모델로 삼고 싶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현지 엔지니어 파리드는 더욱 감동적인 말을 했어요. 한국 팀 덕분에 자신도 더 나은 엔지니어가 될 수 있었다고, 한국식 근무 태도를 배우게 되어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오후에는 건물 운영진들과의 최종 회의가 있었어요. 지난 3년간의 성과를 정리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건물 총관리자인 라시드가 놀라운 발표를 했어요. 이 건물의 전력 시스템 성능이 당초 예상을 크게 뛰어넘었다고,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시스템이라고 인정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안정성 지표에서 세계 최고 기록을 달성했다고 했어요. 지난 1년간 정전 시간이 총 0분이었다는 거였습니다. 이는 정말 놀라운 성과였어요. 라시드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이런 성과 덕분에 다른 여러 프로젝트에서도 한국 기술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한국이 이 지역의 기술 파트너가 되었다고 하더군요. 건물 소유주를 대표한 알 마크툰 공도 참석했어요. 그는 한국 기술에 대한 깊은 신뢰를 표현했습니다. 알 마크툰 공이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 기업 선정에 대해 의구심이 있었다고 솔직히 인정했어요. 하지만 결과를 보고 나니 최고의 선택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계속 한국과 협력하고 싶다고 했어요. 다른 프로젝트에서도 한국 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조영수 상무님과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어요. 그분의 소감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조영수 상무님이 말씀하셨어요. 3년 전 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는 정말 막막했다고, 과연 한국 기술로 세계 최고 수준의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팀원들의 노력과 한국의 우수한 기술력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했어요. 이제는 한국 기술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고 하시더군요. 가장 보람 있는 일은 현지 사람들이 한국 기술을 인정해주는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자랑하는 것보다 그들이 먼저 인정해주는 것이 더 의미 있다고 하셨습니다. 조영수 상무님이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한국은 세계 어느 나라와도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추었다고, 정말 자랑스럽다고 하시더군요. 저녁에는 한국 팀만의 회식이 있었어요. 3년간의 노고를 치하하고 성공을 축하하는 자리였습니다. 팀원들 한 명 한 명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모두들 조국의 명예를 높이겠다는 일념으로 최선을 다했다고 했습니다. 특히 젊은 엔지니어들의 각오가 인상적이었어요. 이곳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 큰 프로젝트에 도전하고 싶다고, 한국 기술을 세계에 알리는 전도사가 되겠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날 공항으로 향하는 길에 다시 한번 그 거대한 건물을 바라봤어요. 겉으로는 화려한 건축물이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한국 사람들의 땀과 노력이 숨어 있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었어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의 진짜 주인공은 그 건물 자체가 아니었어요.
바로 그것을 살아 숨쉬게 만든 한국의 기술과 사람들이었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사라져가는 사막의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세계 곳곳에서 이렇게 조용히 하지만 당당하게 한국의 이름을 알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지금도 그때의 감동은 여전합니다.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세계가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빛나는 이유는 그 높이 때문이 아니었어요. 바로 그 안에서 뛰고 있는 한국의 심장 때문이었습니다.